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수도권에서 격돌했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성남으로 갔습니다. 자, 광화문은 촛불 집회를 상징하는 거고 예. 성남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되면 본거지 같은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대장동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 어떻게 그 사실은 이 전략을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릴 만큼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통성을 본인이 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 같아요. 이 광화문에서 시작됐던 그 촛불이 처음엔 적은 줄 알았는데 그게 도도한 물결이 돼서 결국 탄핵까지 이끌어왔다. 네. 그리고 그 탄핵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의 출신이다. 이런 부분으로 부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 뿌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 어떤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올리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좀 더 윤석열 후보가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정치 보복으로 느낄 만큼 적폐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예컨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권력 지향적 또 검찰 중심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광화문 청계천을 아마 연설 장소로 선택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장동 이슈를 부각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대장동이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의 시작이 성남시인데 그 성남시의 대장동 관련해서 비리가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남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광화문 유세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저는 이 자리에 함께했던 그 촛불을 들었던 3만여 명의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만 개 입으로 말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거대한 강물처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촛불에서처럼 국민이 미래를 선택할 걸로 믿는다라고 외치는데 어떤 뭔가 호소하는 듯한 약간은 좀 이렇게 절박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어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수도권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항상 앞서 왔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예. 부동산 민심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감,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서울의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한다는 민심이 더 강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히 낮아져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나가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가 막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완화하는 거 당연히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 앞두고 있는 지역 이것도 규제 완화하겠다.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중도층의 표심 또는 부동산 때문에 실망했던 표심이 돌아올 수는 있는데 민주당 정권이 계속 유지해온 가치가 뭔가 좀 달라진다고 느끼면 핵심 지지층은 혹시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지금의 대선 그 판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 형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더 반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급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이재명 후보의 저 자세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보다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서라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민주당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 기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빠져나갈 확률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성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예. 대장동 의혹을 크게 외치고 지적하면서 유세를 하는데 좀 들어보시죠. 예.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거를 환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제가 누구 못지않게 이 실체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나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부정부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 수사한다는 거지 과거를 무조건 뭐 엄단하겠다 이런 게 아닌데 저를 자꾸 그런 걸로 또 몰아갑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일단 지적에 수도권 대해서. 민심은 저는 대선 막판까지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이 현재까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화난 민심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20여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대선 판국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급진적으로 보여줄 만큼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을 국민의힘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진심이 전달되면 수도권 민심도 어느 정도 돌아들 거다.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작동하고 있다면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대통령을 어떤 분으로 할 거냐 하는 인물론도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는 미래 지향적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높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인물이나 됨됨이나 아니면 비전이나 능력, 자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약간 앞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출렁 이미 몇 번 있을 것 같고 두 가지가 이제 구도보다는 인물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지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뭐 각 후보들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스타일들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원고 없이 시간을 길게 잡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듯이 이제 길게 이제 끌어가는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뭐 나름대로 그것도 전략이겠죠. 그렇죠, 전략이죠. 이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고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고 없이 마이크 하나 들고 30분을 계속 연설하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돼 있지 않고 아니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30분을 원고 없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한테는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원고를 보고 읽게 되면 물론 실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써준 걸 읽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없이 30분 이상의 연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짧고 강한 메시지를 이제 꽂습니다. 그러면서 동작이 아주 커졌습니다. 힘찬 동작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일까요?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지는데 어퍼컷하는 그런 이제 지금 나오는 화면에 저런 모습은 결국 강한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한 후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바뀌겠다는 모습에 대한 절박감의 호소라고 하면 윤석열은 반대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를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설이 짧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연설을 오랫동안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 얘기하다가 실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강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머리에 남도록 하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서 조금 어색해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예, 동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드디어 만났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또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 첫 만남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시죠. 네, 그렇죠. 대통령도 정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 정치 혁신에 큰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건강하게 선전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와 응원이 저희 선거의 확실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이 정권 교체가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사실 유승민 의원한테 자꾸 접근하려고 했던 뭐 제스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약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좀 늦었어요. 지금 20여일 남겨놓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이제 조금 일찍 이루어졌고 또 예. 선거 유세에도 함께 가고 이러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했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의 저는 합류가 도움이 좀 될 텐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저렇게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어찌 보면 민주당의 역할도 있었다고 봐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민주당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예.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원론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적극적으로 선거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전 의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를 다 만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만나고 이재명 후보도 만나게 됐는데 그 안타까운 그 현 빈소에서 좀 침통한 분위기인데 언론들은 여기서 단일화가 어떻고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 단일화 얘기를 후보들끼리 만난 김에 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데서 단일화를 꺼내는 순간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하. 두 후보 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저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에다가 이런 사고까지 터져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나러 가서 위로한다고 갔는데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뭐 위로하고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데 이런 얘기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안철수 후보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발의할 때까지는 예우를 다하는데 일단 전념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재개할 테니까 그때 또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